집동이 웃는 까닭. 옛날 어느 마을에 개똥이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마음이 아주 착하고 순박한 사람이었지요. 그런데 한 가지 흠이라면 흠인 것이 머리가 조금 나빴습니다. 그래서 더러 사람들로부터 덜 떨어졌다는 소리를 들었지요. 그래도 장가는 아주 잘 들어서 색시가 참 예쁘고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마을에는 아주 약삭빠른 건달 두 녀석이 살았습니다. 이 건달들이 가만히 생각해보니 개똥이가 부럽기 그지없었지요. 야, 세상에 참 불공평하기도 하지. 아니, 그 돌 떨어진 개똥이 녀석이 잘난 색시를 얻었으니 말이야.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가 아니고 뭐야 그게. 그러게, 누가 아니래. 그래서 말인데 우리가 그 녀석의 색시를 빼앗아 버리는 게 어때? 그래서 이 두 건달 녀석들이 서로 계획을 냈습니다. 꾀를 내서 개똥이 색시를 빼앗기로 말이에요. 건달들은 개똥이를 불러내서 살살 꾀었습니다. 여보게, 개똥이, 우리 심심한데 내기나 하세. 무슨 내긴데? 이야기 내기 어떤가? 돌아가면서 이야기를 하나씩 하는 걸세. 우리가 못하면 우리 재산을 자네한테 주고, 자네가 못하면 자네 색시를 우리한테 주는 걸로 하지. 어떤가? 덜 떨어진 개똥이는 영문도 모르고 그러자고 대답을 했답니다. 한 건달 녀석이 이야기를 시작했지요. 내가 예전에 장사를 할 땐데 말이야. 당나귀 등에 항아리를 잔뜩 싣고 이 마을 저 마을로 팔려다녔거든. 그러다가 하루는 허허벌판에서 난데없이 소나기를 만났지 뭔가. 사방을 둘러봐도 비 그을 데가 있어야 말이지. 마침 길가에 버섯이 하나 있었는데 버섯 갓 아래로 들어가서 비를 피했다네.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어놓고 말이야. 원 세상에, 버섯이 얼마나 크기에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어놓고 버섯갓 아래에서 비를 피했다니요. 그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눈을 멀뚱멀뚱 뜨고 듣고만 있었답니다. 다음 건달 녀석이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말이야, 우리 집 살림살이 장만한 얘기를 해주지. 몇 해 전에 우리 아버님께서 돌아가셨거든. 그때 아버님께서 우리 형제들한테 재산을 물려주셨는데 뭐 별게 있어야지. 나는 바늘 한 개를 물려받았네 그려. 그래서 그 바늘 한 개를 대장간에서 녹여서 살림살이를 만들었는데 소치며 냄비며 대접도 만들고 낫이며 홈이며 쟁기도 만들었지. 도끼도 만들고 물론 망치도 만들었지. 아무튼 그릇이며 연장이며 새부치로 된 건 죄다 만들었고 아직도 바늘 반토막이 우리 집에 남아있네 그려. 참, 바늘이 얼마나 크기에 살림살이를 죄다 만들고도 반토막이 남았다네요. 그런 거짓말이 또 어딨겠어요. 그런데도 개똥이는 콧구멍을 후비적거리며 듣고만 있었답니다. 자, 이제 개똥이 자네 차례일세. 어서 이야기를 해보라고. 건달 녀석들이 재촉했지요. 그런데 개똥이는 할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워낙 아는 이야기도 없거니와 두 녀석 이야기가 하도 황당무계하고 긴가민가 싶어서 도무지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거든요. 그저 멍청스레 뒤통수만 긁적긁적하고 있었습니다.
할 얘기가 없는가? 그럼 자네 색시는 이제 우리 찾을세. 내일 아침에 데리러 갈 테니 그리 알게나. 건달 녀석들은 낄낄거리며 가버렸습니다. 개똥이가 집에 와서 다시 생각해보니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었지요. 아이고, 일을 어쩐다. 이거 참 내일 아침이면 꼼짝없이 내 색시 빼앗기게 생겼네. 걱정이 돼서 밥도 안 먹히고 잠도 오지 않았답니다. 죽을 상을 하고는 이리리 척 저리리 척 끙끙 앓았지요. 그 꼴을 보고 색시가 물었습니다. 어디 아픈 게 아니냐고 말이에요. 서방님, 무슨 일이세요? 저녁도 안 드시고 왜 이리 끙끙대고만 계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아니면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예요? 제게 털어놓으세요, 서방님. 그러자 개똥이가 한숨을 푹 쉬며 털어놓았습니다. 이러쿵 저러쿵 해서 여차저차 했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색시가 한다는 말이 거참 잘 됐소. 안 그래도 당신이랑 같이 살기 싫었는데 말이에요. 이러는 것이었어요. 개똥이는 더 죽을 상이 되었지요. 눈물까지 뚝뚝 흘리면서 아주 몸살 앓는 소리를 냈습니다. 아이고, 색시. 나는 이제 영락없이 호라비가 되었네 그려. 서러워서 어쩌나. 아이고, 내 신세야. 그러자 색시가 깔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여보, 걱정 마세요. 내가 설마하니 그 건달들한테 빼앗겨 갈성 싶소? 아무 걱정 마시고 서방님은 푹 주무시구려. 그 대신 다음부터는 그런 터무니없는 내길랑은 아예 하지 마시오. 아시겠지요? 그러고는 다음날 아침에 자기가 시키는 대로만 하라고 이야기했지요. 그러면 호라비가 안 될 거라고 말이에요. 이튿날 아침, 색시는 마당 한쪽 구석에 집동을 하나 커다랗게 묶어놓았습니다. 개똥이더러 집동 속에 들어가 숨어 있으라고 했지요. 그 건달들이 찾아오면 내가 이러쿵저러쿵 말을 할 테니 당신은 집동을 쓴 채로 떼굴떼굴 구르면서 깔깔 웃기만 하세요. 그렇게 해서 집동을 쓴 개똥인지 개똥을 품은 집동인지가 마당 한쪽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건달 녀석들이 찾아왔지요. 거드름을 잔뜩 피우면서 개똥이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개똥이 집에 있나? 그러자 색시가 치치미를 뚝 떼고 거짓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걸작이에요. 남편은 아침 일찍 사냥을 갔습니다. 어쩌녁에 고양이가 낳은 강아지하고 오늘 아침에 닭이 낳은 매 새끼를 데리고 나무 없는 산으로 꿩 잡으러 갔지요. 아참, 촉 없는 화살과 시위 없는 활도 들고 갔답니다. 이러는 것이었어요. 거짓말도 이쯤 되면 금메달감이지요. 그러니 건달들이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색시를 보고는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예끼 이보쇼. 무엇이었제? 고양이가 강아지를 어떻게 낳으며 닭이 매를 어떻게 낳는단 말이오? 아이고,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하루 강아지랑 하루 매 새끼를 데리고 무슨 사냥을 나가요? 또 나무 없는 산은 어디 있으며 그런 산에 꿩 사냥은 웬 말이오? 게다가 촉 없는 화살에 시위 없는 활을 들고 갔다니
아이고, 세상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색시가 맞받아서 고함을 쳤습니다. 아니, 그럼 버섯 둥치에 당나귀를 메고 버섯 갓 아래서 비를 피했다는 건 말 되는 말이요? 바늘 한 개로 온갖 살림살이를 죄 만들고도 반토막이 남았다는 건 또 어떻고? 예끼 여보쇼, 그런 거짓말을 하면 저기 저 집동도 웃는 법이요. 그러자 정말로 마당에 서 있던 집동이 갑자기 픽 쓰러지더니 대굴대굴 구르며 깔깔깔 웃지 뭐예요. 색시가 이때다 하고 호통을 쳤지요. 저것 보시오, 집동이 다 웃지 않소. 그러니 건달들 꼴이 어떻게 됐겠어요? 아이고, 이게 어찌 된 일이야? 말문이 콱 막혀서 얼굴이 벌게 가지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주랭랑을 쳐버렸답니다. 그렇게 해서 개똥이는 호라비 신세를 면하게 되었답니다. 이래서 그 뒤로 사람들은 누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예끼, 집동이 다 웃겠네 라는 말을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어떠신가요? 마음에 드시나요? 나그네의 방문. 옛날 산 좋고 물 맑은 어느 마을에 마음 착한 선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비록 살림은 가난했지만 언제나 마음은 넉넉했지요. 하지만 선비 부부에게는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기가 없다는 것이었지요. 두 사람은 마음 깊이 바랬지만 삼신 할머니는 좀처럼 아기를 점지해주지 않았답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진 어느 날이었습니다. 선비의 집 앞에 웬 노인이 비를 맞고 서 있었습니다. 걱정이 된 선비는 다가가 물었지요. 이런 누추한 곳에는 어인 일이신지요? 허허, 지나가던 길인데 갑자기 비가 오는구려. 이러다 흠뻑 좋겠습니다. 일단 안으로 드시지요. 선비는 노인을 방에 모신 후 예의 바르게 물었습니다. 이제 곧 끼니 때입니다. 저희와 함께 드시지요. 어허허허, 염치 없지만 신세 져도 되겠소. 노인은 마침 배가 고팠던 참이라 선뜻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 모습을 바라보던 아내는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벼슬 자리에 계신 손님 같은데 보리밥에 김치만 대접하면 서방님의 체면이 깎이지 않을까? 아내는 상에 올릴 것이 마땅치 않아 무척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함지박을 들고 몰래 부엌을 나섰지요. 옆집에 가서 쌀과 찬거리를 빌려올 셈이었답니다. 그때 방에서 나온 선비가 아내를 불렀습니다. 여보, 어딜 가시는 게요? 저 옆집에 좀 다녀오려고요. 찬거리가 마땅치 않아서요. 그러자 선비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안하고 고맙구려. 하지만 분수에 넘치는 대접은 오히려 예의에 어긋난다오. 우리 형편은 손님이 더 잘 아실 터이니 너무 걱정 말아요. 아내는 망설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워하며 상을 내왔습니다. 찬이 너무 부족합니다. 드실 것이 없을 텐데.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배를 끼치는군요. 잘 먹겠습니다. 말을 마친 노인은 맛나게 밥을 먹었습니다.
선비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지요. 식사를 마친 노인은 고마워하며 길을 떠났습니다. 다음 날에도 비가 내렸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빗줄기는 점점 더 굵어졌지요. 선비의 집에 누군가 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낡은 옷을 입은 거지였습니다. 비를 피할 곳이 없습니다. 제발 하룻밤만 묵어가게 해주십시오. 어서 들어오십시오. 많이 시장하시지요? 선비는 친절하게 거지를 맞아들였습니다. 휴, 저 손님에게 밥을 해드리면 내일은 먹을 게 없을 텐데. 남편이 데려온 거지를 보며 아내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손님을 그냥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었지요. 많이 시장해 보이시는구나. 아내는 정성껏 보리쌀을 씻어 커다란 무쇠솥에 앉혔습니다. 거지에게 저녁밥을 대접한 후 선비 부부는 건너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거지에게 따뜻한 안방을 내주었기 때문이지요. 그날 밤 선비는 꿈인지 생시인지 모를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 흰 수염에 커다란 지팡이를 짚은 노인이 나타나서 말했지요. 두 부부의 예의 바른 태도에 큰 감동을 받았다오. 양반 차림을 한 노인도 낡은 옷을 입은 거지도 모두 똑같이 대하다니 앞으로 큰 복을 받게 될 것이요. 다음 날 아침 잠에서 깬 선비는 아내에게 꿈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지요. 서방님, 저도 같은 꿈을 꾸었습니다. 안방에 가보니 거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뒤였지요. 참으로 기이한 일이 다 있어. 그러게 말이에요. 선비 부부는 간밤의 일이 무척 신기했습니다. 이듬해 선비의 아내는 건강한 아기를 낳았습니다. 두 사람이 그토록 바라던 소원이 이루어진 셈이었지요. 또 얼마 후 선비는 과거에 장원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습니다. 선비는 겸손하고 예의 바른 품성을 살려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좋은 관리가 되었답니다. 허풍쟁이 포교와 간큰 도둑. 어느 포교의 집에 도둑이 들었다가 주인에게 들키자 빈손으로 달아난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경찰관이 사는 집에 도둑이 들었던 셈인 거지요. 숙직을 하고 이른 아침 돌아온 포교는 그 말을 듣자 화가 치밀었어요. 아니, 어느 강큰 놈이 감히 내 집에 들어와 물건을 훔치려고 해? 이 쥐새끼 같은 놈을 당장 잡아서 본때를 보여야겠다. 포교는 그날로 휴가를 내고 문이란 문은 모두 열어놓고 쇠몽둥이를 든 채 대문 근처에 숨어 있었어요. 그는 원래 허풍떨기를 좋아하고 포교가 된 것을 굉장히 출세한 것처럼 뽐내고 다녔지요. 더구나 누가 잘한다 잘한다 하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포교를 보다 못한 아내가 말렸어요. 아유 여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있어도 도둑이 들어오는데 이렇게 문이란 문은 다 열어놓고 있다가 혹시 잠이라도 들면 어떡하려고 그래요? 뭐? 내가 왜 잠이 들어? 잠 같은 것도 못 이기는 사내가 사내야? 응, 난 그렇지 않아. 포교는 버럭 소리를 지르며 고집을 부렸어요. 이 소문은 동네에 금방 쫙 퍼졌지요. 그 집에 들어갔다가 허탕만 치고 돌아왔던 도둑도 그 소문을 들었어요. 지나가는 채하고 살펴보니 그게 사실이었어요. 그래, 네 놈이 나를 잡나?
내가 내 놈을 잡나? 어디 한번 보자꾸나. 도둑은 빙그레 웃더니 매일 밤 그 포교가 하는 짓을 엿보았지요. 그러다 나흘째 되는 밤이었어요. 포교는 대문 근처 담벼락에 기댄 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깜빡 잠이 들어버렸어요. 포교가 단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뺨을 후려치는 것이었어요. 헤헤 이놈! 네가 나를 잡겠다고? 니깟 놈이 나를? 어디 잡아봐라! 내가 너를 잡았다 이 얼간이야! 이어서 사정없이 발길로 차는 거였어요. 깜짝 놀라 깨어난 포교는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답니다. 도둑이 포교에게 자루를 씌워 꼼짝 못하게 묶어놓고는 제 볼일을 다 보고 나서 행패를 부리는 중이었거든요. 악을 쓰는 포교의 고함 소리에 놀라 잠에서 깬 집안 식구들이 우르르 뛰어나왔어요. 그러나 도둑은 이미 간 곳이 없었고 집안에는 남아있는 물건이 거의 없었어요. 싹쓸이를 했던 거였지요. 그것뿐만 아니라 포교가 들고 있던 쇠몽둥이까지 훔쳐갔어요. 자루에서 빠져나온 포교는 화가 머리 끝까지 뻗쳤어요. 이 사람에게 신경질 내고 저 사람에게 화를 내더니 몇 개 안 남은 장독마저 모조리 두드려 부숴버렸답니다. 이튿날 아침 포교는 아침밥도 굶은 채 남의 옷을 빌려 입고 포도청으로 나갔대요. 큰 소리만 뻥뻥 치더니 결국 도둑에게 당하고 말았네요. 그놈의 욕심 때문에 산골에 사는 어떤 양반이 수달을 한 마리 잡았어요. 수달피 값이 비싸다는 소문을 들어온 그는 장사꾼이 올 때마다 턱없이 높은 값을 불렀지요. 단돈 10뎨냥도 안 나가는 물건을 세상에 없는 보물로 알고 아예 한미천 잡으려는 속셈이었지요. 장사꾼들은 가는 족족 허탕만 치게 되자 괘씸하게 여겨 골탕을 먹이기로 의견을 모았어요. 그런 줄도 모르고 그 양반은 지나가는 장사꾼이 있자 또 그를 불러들여 수달피를 내놓았어요. 장사꾼은 그것을 보자 크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유, 참 좋다. 이렇게 좋은 수달피를 내 평생에 볼 수 있다니 정말 보물이구나. 혼잣말처럼 중얼거리고 나서 짐짓 물었어요. 그래, 생원님께서는 이것을 얼마에 받으실 생각이십니까? 200냥만 내게. 그러자 장사꾼은 더욱 놀라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200냥이라고요? 그러면 이건 거저네요, 거저. 하지만 제가 지금 돈이 모자라니 어쩌지요? 소인의 미천은 팍팍 긁어봐야 50냥밖에 안 됩니다요.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귀 한쪽만 떼어 파실 수 없습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귀 한쪽만 떼어 파실 수는 없을까요? 소인이 가지고 있는 50냥 전부를 올리겠습니다. 생원이 생각해보니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았지요. 귀 한쪽에 50냥이라면 가죽 전체의 값은 몇천 냥은 좋게 될 테니까 금방 부자가 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귀 한쪽을 떼어 팔았어요. 며칠 후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어요. 그는 그 장사꾼도 불러서 수달피를 내놓았어요. 장사꾼은 가죽을 열심히 살펴보더니 아주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이야기했지요. 아깝다 아까워. 한쪽 귀만 상하지 않았다면 몇천 냥을 줘도 아깝지 않겠는데 귀가 떨어져 나가서 쓸모없는 물건이 돼버렸구나. 주인이 놀란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지요. 아차, 이걸 어쩐다? 그런데 장사꾼이 이렇게 말하는 거였어요. 이 한쪽 귀를 어떻게 찾을 수 없을까요? 한쪽 귀만 찾을 수 있으면 이건 천하 명품인데 말이지요. 그러면서 장사꾼은 흥정을 버릴 듯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양반은 귀를 떼어서 판 것이 너무너무 후회가 되었어요. 그래서 종들에게 귀를 사간 그 장사꾼을 빨리 찾아오라고 성화를 부렸지요. 이튿날 귀를 사갔던 장사꾼이 다시 그 집 앞을 지나가다 붙들려 들어왔어요. 양반은 호령부터 했어요. 이놈! 남의 귀한 물건을 버려놓았으니 네가 내 죄를 알렸다. 당장 그 귀를 내놓지 않으면 볼기를 칠 테다. 아이고 생원나리, 그
그 물건을 버리게 왜 버립니까요? 누구에게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으리께서 모르고 하시는 말씀입니다요. 물론 귀가 있으면 값을 더 받을 수 있는 물건입니다. 누가 와서 흠을 잡았다면 값을 깎으려는 수작이지요. 그런 것에 절대 속으시면 안 됩니다. 장사꾼은 이렇게 말하며 펄펄 뛰었어요. 양반은 그 말을 듣고 보니 그럴 것도 같았지요. 그럼 귀가 있으면 얼마나 받을 수 있단 말이냐? 임자를 만나면 몇 천냥이든 부르는 게 값이지요. 소인은 그 귀 한쪽을 갖다가 100냥을 받고 팔았는데쇼? 양반은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화는 났지만 성질만 부릴 때는 아닌 것 같았지요. 귀만 되찾아 붙이면 3천냥은 좋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이었죠. 내 놈이 남의 물건을 제값도 못 받게 해놓은 것을 생각하면 당장 주리를 틀어도 분이 안 풀릴 일이다. 하지만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장사꾼이고 내 잘못도 아주 없었던 것은 아니니 그 귀만 되찾아오면 용서해주겠다. 그러자 장사꾼은 죽는 신용을 하면서 엄살을 부렸어요. 아이고 생원날이 아이고 아니 됐어 말 아이고 생원날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소인이 한 번 판 것을 어떻게 되물려옵니까요? 또 돈이나 있으면 한 번 가서 그 양반님께 사정해 본다고 하지만 소인은 그걸 팔아 이미 이리저리 다 날려버렸는데 어떻게 찾아옵니까요? 양반은 생각 끝에 돈 100냥을 꺼내 던져주며 협박을 했어요. 빨리 가서 되물려오지 못하면 너는 살아남지 못할 줄 알아. 장사꾼은 그 돈을 갖고 가더니 그날로 귀를 되찾아 주었어요. 며칠 뒤 또 한 장사꾼이 지나갔지요. 양반은 그를 불러 수달피를 내보이며 사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장사꾼은 가죽을 살펴보더니 이렇게 말했지요. 귀가 떨어진 걸 다시 꿰매 달았군요. 이런 것을 누가 삽니까? 그러면서 값도 안 물어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 아니겠어요? 양반은 그때서야 속은 줄 알았지만 어쩔 수 없었답니다. 홧김에 수달피를 벽장 속에 던져두었다가 여름이 지나서 보니 가죽은 좀을 먹고 썩어서 털이 뭉텅뭉텅 빠져 쓰레기나 다름없게 되었지요. 모든 물건은 다 제값이 있는 거랍니다. 터무니없이 욕심을 부리다간 이런 일이 생긴다니까요. 제주 많은 6 쌍둥이. 옛날 어느 곳에 제주 많은 6 쌍둥이가 살았어요. 첫째 이름은 천리보기 말리보기인데 눈이 하도 밝아서 천리말리 떨어져 있는 것도 다 볼 수 있었지요. 둘째 이름은 연이 딸깍인데 손재주가 얼마나 좋은지 아무 문이나 손만 대면 딸깍딸깍 열렸어요. 셋째 이름은 진둥만둥인데 힘이 워낙 세서 아무리 무거운 짐을 져도 진둥만둥 활기를 치면서 걸었대요. 넷째 이름은 맞아도 간질이었는데 맷집이 하도 좋아서 두들겨 맞을수록 간지럽다고 웃어댔지요. 다섯째 이름은 뜨거워도 찰새인데 뭐 어떻게 된 영문인지 펄펄 끓는 물에 발가벗고 들어가서도 춥다고 덜덜 떨었어요. 여섯째 이름은 깊으니 얕으니였어요. 이건 또 무슨 영문인지 암만 깊은 물에 들어가도 물이 무릎 아래까지밖에 안 차올랐어요. 이렇게 6 쌍둥이가 제주를 하나씩 가지고 살았는데 어느 해 아주 큰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어서 온 동네 사람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양식이 떨어져 풀뿌리를 캐먹고 나무 껍질을 벗겨먹고 나중에는 그것조차 모자라 모두들 그냥 방구석에 들어누워서 죽기만을 기다리는 판국이었어요. 그런 판국에 하루는 6 쌍둥이가 산 꼭대기에 올라갔어요. 산 꼭대기에서 천리보기 말리보기가 턱 내려다보니 온 세상이 다 굶는데 딱 한 군데 안 굶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가 어딘고 하니 바로 고을사또가 사는 관청이었지요. 관청 곳간에 양식이 푸지게 쌓여서 썩어나고 있지 뭐예요. 곳간문을 꽉 잠가놔서 다른 사람 눈에는 안 보여도 천리보기 말리보기 눈에는 환하게 보였어요. 6 쌍둥이가 의논하기를 온 동네 사람 다 굶어 죽기 전에 저 곳간에 든 곡식을 꺼내다가 풀어 먹이자 하고는 그날 밤에 관청 곳간으로 갔어요.
곡간문을 쇠로 단단히 채워놨지만 뭐 걱정이 있나요? 연희딸깍이 손을 탁 갖다 대니까 딸깍 열렸어요. 그러니까 진둥만둥이 곡식 가마니를 짊어지는데 한 어깨에 30가마씩, 두 어깨에 60가마를 짊어지고 나왔지요. 나와서는 그날 밤 바로 굶는 사람들에게 쌀을 풀어줬어요.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남아서 이웃 동네에도 나눠줬지요. 그러고 나니 사또가 사는 관청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하룻밤새 곡간에 숨겨놓은 곡식이 반 넘어 없어졌으니 난리가 나지 않았겠어요? 사또는 앉은 자리에서 펄펄 뛰고 관청에 딸린 사령들은 곡식 훔쳐간 도둑을 잡는다고 온 동네를 이잡듯이 뒤졌어요. 뒤지고 보니 온 동네 사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솥에 밥을 그득 지어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어제까지 쫄쫄 굶고 드러누워있던 사람들이 하룻밤새 밥을 푸짐하게 지어놓고 앉아있으니 관청에 있는 곡식을 가져간 것이 틀림없었지요. 그래서 관청 사령들은 마을 사람들을 마구 끌고 갔어요. 밥 지어먹은 사람들은 어른이고 아이고 죄다 오라를 지워서 끌고 갔어요. 그걸 보고 누가 나섰겠어요? 그렇죠. 맞아도 간질이 썩 나섰어요. 곡식 훔쳐간 도둑 여기 있으니 날 잡아가고 죄 없는 사람들은 풀어줘. 그러니까 사령들이 우르르 달려들어 맞아도 간질을 잡아다가 관가에 끌고 갔어요. 끌고 가서 형틀에 묶어놓고 볼기를 치는데 곤장이 볼기에 철썩철썩 붙을 때마다 아이고 간지러워라, 아이고 간지러워, 간지러워라 하고 웃어대지 뭐예요. 사또가 보니 참 어안이 벙벙했어요. 때리면 때릴수록 간지럽다고 온몸을 비비꼬며 웃어 제끼니까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있나요. 정말로 간지러워서 그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도무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내가 한번 맞아보자, 정말로 간지러운가 하고 제 발로 형틀에 올라가 엎드려 엉덩이를 내놓고 얘들아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매우 쳐라 하니까 사령들이 신이 나서 젖먹은 힘까지 다 내어 곤장을 사또 엉덩이에 갖다 붙였어요. 아이고 나 죽네, 예 이놈들아 그만 쳐라. 사또가 그만 기겁을 하고 나가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아무래도 안 되겠으니까 내일은 저놈을 끓는 물에 집어넣어야겠다 하고서 맞아도 간지를 옥에다 가뒀어요. 그날 밤에 연희딸깍이 뜨거워도 찰새를 데리고 옥에 가서 문을 딸깍 열고 맞아도 간지를 내보내고 대신에 뜨거워도 찰새를 들여보냈어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사또가 커다란 가마솥에 물을 펄펄 끓여놓고 옥에 갇힌 뜨거워도 찰새를 데려다가 가마솥에 쳐넣었어요. 그러니까 뜨거워도 찰새는 아이고 차가워, 아이고 차가워라 에취취취 하면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아주 감기까지 들어서 재채기를 하느라고 야단법석이에요. 사또가 보니 또 어안이 벙벙했어요. 무슨 영문인지 알 수가 있나요? 정말로 차가워서 저러는지 일부러 그러는지 모르겠으니까 제 손을 가마솥에 쑥 넣어봤어요. 그러다가 아주 혼이 났지요. 펄펄 끓는 물에 손을 대었지 뭐예요. 사또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안 되겠다, 내일은 저놈을 강물에 빠뜨려 버릴 테다 하고서 뜨거워도 찰새를 옥에다 가뒀어요. 그날 밤에 연희딸깍이 깊으니 얕은 이를 데리고 옥에 가서 문을 딸깍 열고 뜨거워도 찰새를 내보내고 그 대신 깊으니 얕은 이를 들여보냈어요. 이튿날 날이 밝으니까 사또가 옥에 갇힌 깊으니 얕은 이를 데리고 깊은 강으로 갔어요. 가서는 다짜고짜 깊으니 얕은 이를 강물에 떠밀어 빠뜨려버렸어요. 그런데도 깊으니 얕은 이는 무릎 아래까지밖에 안 차는 강물 속에서 헤헤헤 놀기 좋다, 놀기 좋아 하면서 이리 첨벙 저리 첨벙 뛰어다니면서 놀고 있지 뭐예요. 사또가 보니 어안이 벙벙했어요. 영문을 몰라 입이 딱 벌어져 강물이 무척 깊은 줄 알았는데 깊으니 얕은 이가 뛰어노는 걸 보니까 하나도 안 깊어 보였거든요. 그래서 엥? 저기가 저렇게 얕은가? 하고 저도 물속으로 풍덩 뛰어들었지요. 그러니 이를 어째요. 물에 빠져 허우적 사람 살리라고 소리를 지르고 원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대요. 사또는 사령들이 건져내서 겨우 물 밖으로 나왔지만 그런 망신이 또 어디 있겠어요.
망신만 된통당하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제풀에 지쳐 기쁜이 얕은 일을 풀어줬지요. 여섯 쌍둥이는 그 뒤로 근심 걱정 없이 잘 살았답니다. 사람이 죽어 저승에 가면 살아서 지은 죄를 염라대왕이 심판한다고 합니다.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지옥으로 보내고 착한 일을 많이 한 사람은 극락으로 보내는 것이지요. 염라대왕 앞에는 명경대라는 커다란 거울이 하나 놓여 있는데 누구든 그 앞에 세우기만 하면 그가 살아서 했던 일을 모두 볼 수 있었답니다. 어느 날 한 스님이 염라대왕 앞으로 불려왔어요. 이상하게도 그 스님은 벌거벗은 모습이었어요. 염라대왕이 눈살을 찌푸리며 물었지요. 그대는 옷을 어디에 두고 이런 모습으로 왔는고? 부끄럽사오나 저는 평생 게으른 탓에 몸을 가릴 옷 한 벌도 갖지 못했습니다. 염라대왕은 아무래도 스님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답니다. 여봐라! 스님을 명경대 앞에 세워놓고 잘 살펴보아라. 저승사자들이 스님을 명경대 앞에 세웠어요. 그러자 명경대에 낡은 옷을 걸친 거지가 추위에 떨고 있는 모습이 나타났지요. 이윽고 스님이 거지에게 다가가 자신의 승복을 벗어주는 모습도 보였어요. 스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거지는 엎드려 울면서 고마워했어요. 이 모습을 본 염라대왕이 껄껄 웃으며 말했답니다. 그러면 그렇지. 스님이 게을러서 옷을 마련하지 못했을 리가 있겠느냐. 여봐라, 추위에 떠는 거지에게 자신의 옷마저 벗어준 이 스님에게 얼른 비단옷을 내어드리고 극락으로 모셔라. 분부대로 거행하겠나이다. 저승사자들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벌거벗은 스님은 이렇게 해서 비단옷을 입고 풍악이 울리는 가운데 극락으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 이번에는 안창 땅에 살던 이름난 부자가 염라대왕 앞에 불려왔어요. 그는 부자답게 화려한 비단옷을 입고 가죽신을 신고 있었지요. 염라대왕이 그 모습을 보고 엄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문난 부자인 너는 그 많은 재물을 모으느라 틀림없이 죄를 많이 지었을 것이다. 어서 내가 지은 죄를 낱낱이 고하여라. 염라대왕님,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저는 평생 죄라고는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열심히 일해서 재물을 모았을 뿐만 아니라 모은 재물로 항상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며 살았습니다. 부자가 제법 당당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부자가 죄를 짓지 않고 살기는 정말 어려운 일인데 그대의 말이 사실이렸다? 사실이고 말고요. 제가 인심이 후하다는 소문이 먼 곳까지 퍼져서 저희 집 앞에는 사시사철 거지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래, 그대의 말이 사실인지 어디 한번 볼까? 이자를 명경대 앞에 세워보거라. 저승사자들이 부자를 명경대 앞에 세우자 이내 부자네 집 대문이 나타났어요. 과연 대문 앞에는 거지들이 잔뜩 모여 있었지요. 거지들은 굳게 닫힌 대문을 두드리며 뭐라고 소리치르고 있었어요. 야, 이 못된 놈아! 밥 한 그릇 달라는데 왜 사람을 때리느냐? 밥은 안 줘도 좋으니 깨트린 데 바가지나 물어내거라! 야, 이놈아! 거지들은 문고리를 붙잡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어요. 부자가 새파랗게 질려 재빨리 외쳤지요. 아닙니다. 저놈들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놈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러자 염라대왕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이런 괘씸한 놈이 있나? 여기가 어딘 줄 알고 감히 거짓말을 하는 게냐? 계속 이놈의 죄를 비추어 보아라.
이번에는 명경대 안에 비쩍 마른 소와 말들이 나타나 구슬프게 울고 있었어요. 저것은 어찌 된 일이냐? 저승사자들이 명경대를 확인해보고 아뢰었지요. 이자가 소와 말을 부려먹을 때만 풀죽을 쑤어 먹이고 일을 안 할 때는 전혀 밥을 주지 않아 소와 말들이 슬피 울다 굶어 죽었습니다. 염라대왕이 불같이 화를 내며 소리쳤어요. 여봐라! 이놈은 더 이상 비춰볼 것도 없다. 당장 끌어다가 지옥에 쳐넣어라. 아닙니다. 뭔가 잘못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저는 죄가 없습니다요. 부자는 뻔뻔스럽게도 계속 억울하다며 변명을 해댔어요. 저승사자들은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부자를 낚아채 불이 활활 타는 지옥에 던져버렸지요. 저승에까지 와서 거짓말을 하다니 참으로 뻔뻔스럽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놈이로구나. 그건 그렇고 어떻게 하면 인간들이 죄를 짓지 않고 살게 할 수 있을까? 인간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좋은 방법이 없겠느냐? 염라대왕이 근심에 가득한 얼굴로 이야기하자 곁에 있던 저승사자가 나서서 말했어요. 인간 세계에 명경대를 만들어 주어 평소에 자신이 한 일을 돌아보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허, 그거 참 좋은 생각이로구나. 그럼 어디에 명경대를 만들면 좋겠느냐? 경치가 좋기로 유명한 금강산에 명경대를 만들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이옵니다. 지금 당장 만들어야겠구나. 염라대왕은 먼저 금강산 장안산 앞쪽에 마음이 비칠 정도로 맑은 냇물을 만들었어요. 그러고는 이승에서 저승으로 건너가는 냇물이라 해서 황천강이라고 이름을 지었답니다. 냇물 바로 위에는 저승의 명경대를 닮은 커다란 거울 모양의 큰 바위를 세우고 명경대라고 이름을 붙였지요. 그 뒤 염라대왕은 저승사자에게 이런 소문을 내도록 했지요. 금강산 명경대에 올라서서 황천강 맑은 물을 내려다보면 그동안 지은 자신의 죄를 볼 수 있다. 이렇게 소문이 널리 퍼지자 이를 확인해 보려고 많은 사람들이 금강산에 찾아갔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명경대에서 황천강을 내려다보며 그동안 자신이 지은 죄를 되돌아보고 참회하는 기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백두산 천지 전설. 백두산 천지에서 시작된 강물이 굽이굽이 흘러 내려오는 길에 인가가 드문드문 보이는 마을이 있었어요. 그 마을 언덕에는 자그마한 초가집 한 채가 자리 잡고 있었답니다. 초가집에는 고아 형제 장우와 바우가 살았는데 형 장우는 15살, 동생 바우는 12살이었어요. 동생 바우는 병이 들어 벌써 몇 달째 꼼짝도 못하고 누워 있었지요. 창백한 얼굴에 바짝 야위어가는 바우를 볼 때마다 장우는 가슴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장우는 때때로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어요. 난 곧 세상을 뜰 것 같구나. 내가 동생 바우를 잘 보살펴야 한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장우에게 남긴 유언이었어요.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픈 동생을 생각하면 장우의 눈에는 저절로 눈물이 고였지요. 하루는 장우의 꿈속에 새하얀 치마 저고리를 입은 어머니가 나타나 장우에게 말했어요. 바우의 병을 고치려면 천지 안의 용궁으로 가 약을 구해와야 한단다. 구하기만 하면 좋으련만 장우네가 너무 어려서 구해올 수 있을지 모르겠구나. 걱정 마세요. 무엇이든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용기가 장하구나. 깨어보니 꿈이었지만 장우는 예사 꿈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백두산 천지한 용궁에서 약을 구해와야 한다고? 장우는 꿈이 너무 생생해서 직접 천지에 가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다음날 장우는 이웃 아주머니에게 바울을 맡기고 곧바로 천지로 떠났어요. 백두산 꼭대기에 있는 천지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했답니다. 가시덤불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작은 산도 수없이 넘었어요. 험준한 바위로 둘러싸인 벼랑이 장우의 앞길을 막기도 했지요. 장우는 천신만고 끝에 천지 근처에 다다랐어요. 그곳은 눈이 소복히 쌓여있는 아득한 눈세계였어요. 용궁으로 들어가는 문이 어디 있을까? 천지 주변을 두리번거리던 장우는 눈밭에 빨간 잉어가 뒹굴고 있는 것을 보았지요. 언제부터 눈밭에서 뒹굴고 있었는지 잉어는 거의 탈진해 있었어요. 장우는 힘겹게 파닥거리는 잉어가 가엾어서 얼른 잉어를 천지에 놓아주었지요. 물로 들어가자 잉어는 금방 기운을 차렸어요. 잉어는 몇 번이나 물 위로 뛰어오르며 장우를 쳐다보더니 물속으로 사라졌어요. 그 순간 천지 아래로 이어지는 긴 돌층계가 나타났어요. 층계가 어찌나 긴지 용궁 안까지 이어진 것 같았지요. 장우는 돌층계를 디디며 아래로 내려갔어요. 한참을 내려가자 고기들이 주변에서 헤엄치고 있었고 저 앞에 수정으로 지은 웅장한 용궁이 보였어요. 용궁 대문 앞에는 머리에 뿔이 난 사람 둘이 보초를 서고 있었지요. 장우가 어떻게 들어가야 할지 몰라 주춤거리고 있을 때 어디선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돌아보니 어여쁜 아가씨가 생글거리면서 장우를 건너다 보고 있었지요. 걱정 말고 저를 따라오세요. 장우가 놀라 멍하니 서 있자 아가씨가 다시 말했어요. 눈밭에 뒹굴고 있던 빨간 잉어가 바로 저였답니다. 아버지가 기다리고 계시니 어서 가시지요. 아가씨가 장우의 손을 잡고 이끌자 장우는 어리둥절하며 용궁 안으로 들어갔어요. 용궁에서는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고 있었고 이따금 둥둥 북소리도 울려 퍼졌지요. 용궁 안쪽 한가운데에는 콧수염과 턱수염을 늘어뜨리고 곤룡포를 입은 용왕이 앉아 있었어요. 장우가 당황하여 어쩔 줄 모르고 서 있자 아가씨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어요. 무서워 마세요. 저분은 제 아버지세요. 장우는 깜짝 놀라 눈만 끔뻑거렸어요. 그렇다면 빨간 잉어였던 아가씨가 용궁의 공주였다는 얘기였지요. 아버지, 제가 물에 들어가지 못해 죽기 직전에 있었을 때 이분이 저를 구해주셨어요. 허허허허, 자네가 우리 공주를 구해주었다고. 참으로 고맙구나. 용왕이 환하게 웃으며 웅웅 울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윽고 용왕은 자리에서 일어나 장우를 옆방으로 안냈지요. 옆방은 화려한 연회장이 있고 그곳에는 갖가지 산의 진미가 가득 차려져 있었어요. 자, 마음껏 들라. 용왕이 자상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하지만 장우는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맛난 음식이 차려진 잔치상을 앞에 두고도 시름시름 앓고 있는 동생 생각에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답니다. 장우의 안색을 살피던 공주가 물었어요. 잘 드시지 못하는 것을 보니 무슨 근심이 있으신 게로군요. 그 순간 장우가 문득 일어나 용왕에게 절을 올리며 말했어요. 용왕님, 지금 제 동생 바우가 깊은 병이 들어 생사를 헤매고 있습니다. 제 동생의 병을 고칠 약을 구하고자 하옵니다. 장우는 자신이 천지 속의 용궁까지 오게 된 사연을 이야기했어요. 용왕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말했지요. 걱정하지 말라. 공주가 동생을 살릴 수 있는 약을 줄 것이다. 그러고는
자기 수염을 2개 뽑아 장우에게 건네주었어요. 하나는 붉은 수염, 다른 하나는 흰 수염이었어요. 이 수염도 가져가거라. 나중에 요긴하게 쓰일 것이다. 용왕의 말을 들은 장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면서 그제야 허겁지겁 음식을 맛나게 먹기 시작했지요. 장우는 한나절 동안 용궁에 머물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장우가 용궁을 떠날 때 공주가 배웅을 했어요. 이것을 하루에 하나씩 다려서 먹이면 동생의 병이 나을 겁니다. 공주가 노란색 버섯 3송이를 주며 말했어요. 얼마 뒤 장우는 용궁을 떠나 땅 위로 올라왔어요. 백두산 꼭대기를 올라갈 때와 달리 백두산에서 내려오는 길은 수월했지요. 강을 만나면 이내 다리가 보였고 벼랑을 만나면 곧 쉽게 내려갈 수 있는 길이 나타났어요. 아마도 용왕과 공주가 도와주는 모양이었지요. 집으로 돌아온 장우는 용왕에게 받은 수염을 괴짝에 넣어두고는 바로 노란 버섯을 다리기 시작했어요. 첫날에 약을 다려 먹였더니 동생 바오의 얼굴에 핏기가 돌기 시작했어요. 이튿날에도 약을 다려 먹이니 일어나 앉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 언제 아팠냐는 듯이 밖으로 나가 신나게 뛰어다녔지요. 바오의 병이 말끔히 낫자 장우는 큰 짐을 내려놓은 듯 어깨가 가벼워졌어요. 너무 기뻐서 덩실거리며 춤이라도 추고 싶었답니다. 한숨을 돌리게 된 장우는 괴짝에 넣어둔 수염이 생각나 뚜껑을 열어보았어요. 이게 뭐지? 장우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용왕의 수염은 간데없고 길쭉한 금막대와 은막대가 빛을 내뿜고 있었답니다. 용왕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장우는 백두산 천지를 향해 몇 번이나 절을 올렸어요. 그 뒤로 장우는 금막대와 은막대를 팔아 동생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천안 삼거리 능수버들. 조선시대 때의 일입니다. 천안 삼거리 근처에 유봉서라는 사람이 어린 딸 능소와 단둘이 살고 있었어요.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유봉서는 딸을 매우 아끼고 사랑했답니다. 우리 능소 때문에 이 아비가 힘을 내서 산다. 유봉서는 논밭에 나갈 때나 장에 갈 때도 꼭 능소를 데리고 다녔지요. 처가 없어도 둘이 저만큼 잘 사니 참 다행이구먼. 아버지와 능소가 나란히 걸어가는 것을 보면 마을 사람들이 저마다 이렇게 수군거리곤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유봉서는 나라의 부름을 받고 나라를 지키기 위해 먼 국경 지역으로 떠나게 되었어요. 유봉서는 어린 딸이 걱정되어 쉽사리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나라의 명을 거역할 수 없던지라 능소를 이웃 주막에 맡기고 떠나기로 했어요. 유봉서가 떠나는 날 능소가 천안 삼거리까지 배웅을 했어요. 유봉서는 미리 준비한 버드나무 지팡이를 땅에 꽂고 능소에게 말했어요. 아비가 생각나면 이 버드나무 지팡이를 보아라. 이 지팡이에서 싹이 나면 아비와 다시 만나 예전처럼 살 수 있을 게다. 아버지는 능소를 남겨두고 총총히 길을 떠났어요. 그 뒤로 능소는 아버지가 생각날 때마다 천안 삼거리로 달려나가 버드나무 지팡이를 쳐다보았지요. 하지만 몇 달을 지켜보아도 지팡이에서는 싹이 날 기미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느덧 세월이 흘러 능소는 어엿한 처녀가 되었어요. 능소는 주막에서 일을 하며 지내다가 박현수라는 선비를 알게 되었지요. 한눈에 서로에게 이끌린 두 사람은 사랑에 빠져 하루라도 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이가 되었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나날은 그리 길지 않았어요. 하루는 박선비가 능소를 찾아와 말했어요. 나는 과거를 보러 한양으로 가야 하오. 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준다면 그대와 혼이 나겠소.
선배님을 기다리겠습니다. 부디 잘 다녀오세요. 박선비는 능소를 남겨두고 한양으로 떠났어요. 그 뒤로 능소는 날이면 날마다 천안 삼거리로 나가 아버지와 박선비를 기다렸지요. 버두나무 지팡이에 싹이 피었는지도 연신 확인했지만 지팡이는 여전히 마른 나무 그대로였어요. 능소는 아버지와 박선비를 기다리다 지쳐 시름에 잠겼지요. 그러자 몸도 차차 여위어지고 얼굴에도 병색이 드러났어요. 두 사람은 언제나 돌아오려나. 능소는 몸이 아픈데도 날마다 천안 삼거리로 나가 두 사람을 기다리며 눈물을 삼켰어요. 세상에 혼자 남은 듯 쓸쓸한 나날이었지요. 하루는 천안 삼거리로 나가보니 신기하게도 버두나무 지팡이에 연초록의 고운 싹이 돋아나 있었어요. 드디어 싹이 났구나. 능소는 아버지가 곧 돌아오실 것이라는 기대감에 잠도 오지 않았어요. 며칠이 지나자 아버지가 정말 꿈만 같이 예전 모습 그대로 돌아왔어요. 능소는 뛸 듯이 기뻤답니다. 그뿐이 아니었어요. 그날 오후에는 한양으로 과거를 보러 갔던 박선비가 당당히 장원 급제를 해서 돌아왔어요. 능소는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을 못할 만큼 기뻤지요. 능소와 능소의 아버지 유봉서는 너무도 기쁜 나머지 덩실덩실 춤을 추며 노래를 불렀어요. 그 뒤로 능소는 박선비와 혼인하여 아버지를 모시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이때부터 천안 삼거리 근처에는 버드나무가 무성하게 자라 지역의 명물이 되었어요. 능소의 아버지 유봉서가 꽂아두었던 버드나무 지팡이가 큰 나무로 자라 그 일대가 버드나무 숲이 되었던 것이었지요. 특히 이곳의 버드나무를 능수버들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유봉서의 딸 능소의 이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능소버들이라고 불렀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능수버들로 바뀐 것이래요. 지금도 천안시 삼룡동 천안 삼거리에 가면 가지가 축축 늘어진 아름다운 능수버들을 볼 수가 있답니다.